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25년 만에 강진이 발생한 타이완은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불의 고리에는 전 세계 활화산 그리고 휴화산의 75% 이상이 몰려 있고요. 또 여러 지각판의 경계가 위치해 있어서 지진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1999년 난터우 대지진으로 2,400여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타이완에서는 모든 건물을 리히터 규모 6을 버틸 수 있게 설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지진 발생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진이 예상보다 더 강력해지고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 타이완 지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산불이나 홍수, 폭염, 한파 등 재난의 강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응의 수위도 그만큼 더 높이고 더욱 민감하게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호주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호주 중부의 한 도시에서 미성년자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는데 통금이 내려진 배경은 무엇이고 이곳을 방문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4월 4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대만 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대만 동부 화롄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821명, 지진으로 고립된 사람은 127명으로 확인됐는데요. 대만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한 것은 25년 만입니다. 한편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생산 라인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려 반도체 공급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개최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기 공동 개발 조치를 발표합니다. 미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 국방 장비 공동 개발 및 생산 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그러나 어떤 무기를 공동 개발, 생산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 문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안보 환경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국의 강압행위 문제가 있다며 미일 회담은 양자협력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삼각공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이며 필리핀과의 공조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연준 의장이 올해 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연설에서 최근 일자리 증가와 인플레이션 모두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로 지속 가능하게 하락한다고 확신할 때만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척도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유지하며 7월 이후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징집 연령을 25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병력 부족에도 시달려온 우크라이나가 징병 연령을 낮추는 새 병역법을 시행하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징집 대상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2살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지난해 5월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인데요. 새 병역법은 징병 연령 하향 외에도 들쭉날쭉했던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단일화해서 사실상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통해서 약 40만에서 50만 명의 추가 병력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인간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보건부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간으로 1일 텍사스 주민 1명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젖소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두 번째 인간 감염 사례입니다. 이번 텍사스 환자는 눈이 충혈되는 결막염이 유일한 증상이었으며 현재 격리 상태에서 치료받으면서 회복 중이라고 CDC는 전했습니다. 당국은 지역의 가축들 사이에서 전파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까지 전염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CDC는 시민들에게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동물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손을 자주 깨끗이 씻고 살균하지 않은 우유 등 유제품이나 익히지 않은 식품은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정리해드릴 텐데요.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를 전화로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결돼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로 대만 전체가 흔들렸다. 역시 이 대만 강진 소식 준비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에 대만 동부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9명 사망했고 1,01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오늘 새벽에 보도했습니다. 네. 대만 매체들은 이번 지진이 원자폭탄 32개 터뜨린 것과 마찬가지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진은 150km 떨어져 있는 수도 타이페이에서도 일부 피해를 줄 정도로 매우 강력했습니다. 특히 그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곳이 화롄현 타이르고 국립공원인데요. 네.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원에서만 5명 사망했고 화롄 시내에서도 건물이 무너지면서 건물에 깔려서 사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는 사망자와 부상자 말고도 127명이 터널에 갇히거나 끊긴 도로에 고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이 피사이탑처럼 완전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도 보였고요. 네. 이런 가운데 타이페이 전역에서 지하철 운행이 잠시 멈췄다가 재개됐고 지상철 노선이 일부 분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전에 지어진 학교를 개조한 입법원 청사도 벽과 천장이 파손됐습니다. 이외에도 동부해안교통은 산사태, 낙석 때문에 터널과 고속도로가 이제 흙이 덮이면서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된 상황인데요. 3일날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6.5 지진도 있었고 이렇게 총 지금까지 200여 차례 여진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있을 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대만이 지금 환태평양 그 지진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진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1999년 9월 달에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었고요. 그때 무려 2,400명 사망했고 10만 명이 다쳤고요. 건물도 수천 채가 파괴됐습니다. 최근은 화롄에서 2018년도에 지진이 발생해서 유서 깊은 호텔, 집합 건물들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한편으로 네. 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TSMC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지금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80% 정도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이제 이번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서 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IT 업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뉴스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수적인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카드가 바로 TSMC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AI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TSMC가 대만 내에 있는 일부 팹,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실 가동을 일부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하는데요.
TSMC가 대만 북부, 중부, 남부 지역에서 총 9곳의 팹과 5곳의 후공정 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팹에서는 반도체 생산 원료인 이 웨이퍼, 동그랗게 판처럼 생겨 말하는 건데요. 이 웨이퍼 손상이 많아서 생산 라인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은 수백 개의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중간에 가동을 멈추게 되면 그 전에 투입됐던 웨이퍼를 모두 다 폐기하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TSMC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대만에는 TSMC 말고도 반도체, 파운드리 2위 기업인 UMC도 있는데 이 기업 역시 생산 라인 멈추고 직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TSMC 측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반도체 업계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TSMC가 고객사들로부터 주문받아서 제품을 위탁 생산한 기업이라서 더욱더 좀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 TSMC가 무려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 AI, 전기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최첨단 반도체 점유율은 TSMC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달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다들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요.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TSMC가 두고 있고 그래서 TSMC 조업 중단은 결국 이런 회사들의 제품 생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99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때도 대만의 반도체 업체가 영향을 받았는데요.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일주일가량 생산을 멈춘 적이 있었고 그때 일부 IT 기업들이 반도체 사재기에 나서면서 당시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6년에도 6.4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때도 TSMC가 생산 설비 일부가 손상이 되면서 복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고요. 그래서 일부 팹에서 웨이퍼 납품하는데 최대 50일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피해를 남긴 강진 소식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면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면 된다라고 정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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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쩌지 문이 닫혔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지나고 보면 또 방법이 생기고 그렇죠. 또 하는 게 열리기도 하는데 이건 네. 사실 꼭 좋은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이후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렇죠. 네. 일본 측에서 계속 좀 열어줘, 이건 좀 수입을 해줘라고 말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복지부동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조치에 대해서 유지하면서 이 타격을 입게 된 일본의 수산업계가 중국 대신에 새로운 판로를 찾았습니다. 일본산 가리비를 멕시코에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건데요. 네.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지난달 중순에 멕시코 북서부에 있는 엔세나다에 있는 수산 가공시설을 시찰하면서 투보를 했는데요. 그때 일본 기업 14개 회사가 여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껍데기를 벗긴 가리비를 미국 유통업자들에게 맛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보여줬는데 평판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 가공체계 정비를 위해서 설비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세나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육로로 5시간 정도만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냉동이 아니라 냉장 제품으로 가리비를 수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드셔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냉동과 냉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다르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훨씬 더 좋다고 하고요. 이렇게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본의 그 무역진흥기구가 가리비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본산 가리비가 중국으로 수출돼서 거기서 가공이 돼서 냉동 관사 상태로 미국으로 수출 많이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아예 일본산 가리비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수출 판로가 완전히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검토가 불가피했고 그 중간에는 사실 베트남이나 태국 이쪽으로 수출했었는데요. 네. 일본 정부가 올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가리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주요 수출처였던 중국이 작년 8월 달부터 금수 조치 단행하면서 대체 가공체제 구축과 판로 개척에 굉장히 시급했었는데 일본 수산 관계자들이 로스앤젤레스 등의 고급 레스토랑에 이 가리비를 냉장으로 납품하는 전략을 그리고 있고 지금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신들이 키워요. 누가 단단히 화가 났네요.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 얘기인데요. 네. 아프리카 보츠와나 대통령이 독일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네. 코끼리 2만 마리 한번 키워보세요. 라고 말을 한 건데 2만 네. 마리요? 네. 이 보츠와나 대통령이 독일 정부 측, 그 유럽 측에서 야생 및 자연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를 삼으면서 그렇게 자신 있다면은 보츠나와에 있는 코끼리 2만 마리를 독일에 보내주겠다.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시시 대통령이 독일의 일간지 빌스티츠와 인터뷰를 하면서 독일 정부와 독일 국민들이 이 보츠와나 국민들에게 코끼리와 잘 어울려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훈계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독일이야말로 자기가 말한 대로 코끼리 한번 같이 살아봐라. 난 농담 아니다. 2만 마리 코끼리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독일 측에서 했길래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났을까요? 네. 이 아프리카 등 이런 곳에서 이제 동물을 사냥해서 그 전리품을 이제 유럽으로 수출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독일 측에서는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보호, 야생동물보호 차원에서 이런 동물 사냥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이 보츠와나의 마시 대통령은 독일의 이런 선진적인 정책은 후진국인 보츠와나 국민들을 지금보다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고 이 환경 정책은 지금 보츠와나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다. 경제가 더 나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끼리 협박은 선진국들이 자연보호 슬로건을 힘입어서 이전까지 코끼리가 많던 보츠와나에 이제 코끼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개체수가 급증했는데 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현재 보츠와나에는 코끼리가 무려 13만 마리가 살고 있는데 전 세계 네네. 코끼리의 3분의 1이 바로 보츠와나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끼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때로 몰려다니면서 마을에 내려와서 농작물 다 먹어치우고요. 가옥도 부수고 심지어 사람들이 다치는 일까지 발생해서 결국은 보츠와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코끼리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네. 부자 나라의 수렵 침이 관광지 와서 네. 보츠와나가 간 스포츠 사냥으로 코끼리 사냥해서 죽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주민들이 아예 필요한 만큼 죽여서 그거를 개체수를 줄이는 게 낫지 않냐. 뭐 수출하든지 코끼리 나오는 뭐 상하라든지 이런 거를 파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진국들은 그 사정도 모르고 그냥 단지 코끼리와 잘 지내야 되는 것 아니냐. 개체수를 그렇게 조절하는 것은 코끼리 보호 차원에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화가 나서 그러면 당신들이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건데.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렇죠. 코끼리를 이제 사냥을 해서 상아 이런 것들을 팔게 되고 네. 이제 가죽도 팔게 되는데 이런 걸 아예 못하게 하니까 그럴 바에는 가서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단단히 지금 보츠와나 쪽에서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되게 잘 좀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요. 근데 코끼리가 생각보다 정말 크거든요. 동물원 그렇죠. 가서 보시면 이게 2만 마리는 그 보낸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할걸요.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13만 마리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네 번째 키워드로 악취는 범죄다? 악취가 범죄까지 되나요? 네, 영국에서 악취를 풍기는 것만으로도 노숙인을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영국 정부가 1824년에 불황자법을 만들었고 이걸 대체하는 법안을 최근에 발의했는데요. 기존 법은 구걸과 일부 노숙행위를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안은 이걸 폐기하는 대신에 경찰이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이동시킬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최고 2,500파운드 돈으로 400만 원 넘는 벌칙급 부과를 할 수가 있고 또 체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소란을 일으키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소란 행위에 과도한 소음 들어가고요. 냄새, 쓰레기 버리기, 쓰레기 쌓아두기 이렇게 포함해서 주변 환경을 손상 입히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악취를 풍기는 것도 그야말로 진짜 범죄 행위가 된다. 지금 이 법안에 따르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위협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것까지 불법 행위다. 범죄하는 것은 법 적용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교육부 장관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고요. 총리실도 노숙을 범죄하는 낡은 법을 고치는 것이지 뭐
냄새 풍긴다고 해서 잡아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가 해명을 했습니다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인 보수당의 한 하원 의원은 이 과도한 냄새를 설안의 정의에 포함시킨 것은 터무니없다. 노숙인은 목욕, 샤워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데 그 냄새 나는 거 당연하지 않냐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정부의 지방 당국이나 경찰의 법집행 권한을 특정 상황으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의무적으로 내놓는 수정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노동당 측에서도 이번 법안은 심각한 폭력 급증, 치안 신뢰도 급락 등 진짜 문제를 외면하고 단지 정부가 노숙자 냄새나 쫓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힌 정부 정책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핵심을 보자 이런 얘기였고요. 네.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면 4월부터 시작되는 여름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네. 더워지나요? 올 여름도 덥나요? 올여름도 매우 더울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4월 달부터 좀 덥긴 하다고 하는데요. 네네. 근데 더워도 벌써 기온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태국 기상청은 이번 달 최고 기온 44.5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더위에다가 건조한 날씨 이어지면서 열사병은 물론이고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태국 기상청은 지금 저기압과 강우정 부작 때문에 북동부 지역 매우 덥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월 기온이 평년보다 약 30% 정도 높을 거다라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북서부 딱주 기온이 45.4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5도 넘어갔고요. 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 등지도 네. 작년의 불볕더위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사상 최고 기온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임시 휴교나 원격 수업, 필리핀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학교 교복 규정을 완화해서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당국은 폭염이 극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인공 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기록은 갱신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점점 이제 갱신되고 덥다는 있어서.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 Take That의 Back for Good 함께 듣겠습니다. I guess now it's time for me to give up. I feel it's time. Got a picture of you beside me. Got your lipstick mark still on your coffee cup. Oh yeah. Got a fist of pure emotion. Got a head of shattered dreams. Gotta leave it all behind now. Whatever I said, whatever I didn't mean it. I just want you back for good. Want you back, want you back, want you back for good. Whenever I'm wrong, just tell me the song and I'll sing it. You'll be right and understood. Want you back, want you back, I want you back for good. Unaware but underlined, I figured out the story. No, it wasn't good. No, but in a corner of my mind, I celebrated glory. But that was not to be. In the twist of separation, you excelled at being free. Can't you find a little room inside for me? Whatever I said, whatever I did, I didn't mean it. I just want you back for good. Want you back, see, I want you back for good. Whenever I'm wrong, just tell me the song and I'll sing it. You'll be right and understood. Want you back, I want you back for goo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불법 카메라 설치와 촬영 등 불법 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의 2배인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상한을 현재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로 가구가 부담한 이자 비용이 큰 폭으로 늘면서 월세 지출을 9년 만에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가구당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원으로 전년보다 31.7% 늘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에서 동탄 구간 개통 이후 첫 평일 이틀간 열차 승객은 국토교통부 예상의 3분의 1을 다소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객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 패턴을 바꾸는 램프업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제 타이완에서 일어난 규모 7.2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타이루거 국립공원 측은 공원 안에 최소 1,000명 이상이 산속에 고립됐다는 1차 추산을 내놨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는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1.5% 올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이 이어지면서 귀금속은 올해 들어 1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호주 시드니에서 나혜인 통신원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의도는 벚꽃이 지금 뭐 활짝 피어서 이제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하니까 지금 이제 가을이죠. 네, 한국에서 이렇게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네. 호주에서는 밤이랑 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빨갛고 노랗게 단풍도 들기 시작하고요. 네. 본격적인 가을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시드니 근교에는 감농장이 몇 군데 있는데요. 지금 한창 대봉감이 나오고 있고요. 단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많은 한인 농부 여러분께서 매년 직접 농장에 가서 이 감을 사시기 때문에 이 시드니 근교 감 농장에 가면 늘 한글로 감이라고 그렇군요. 수가 있는데요. 어. 네, 이 감이 호주 토착 과일은 아니고 한국에서 또 많이 나는 과일이라서 그렇죠. 네. 감이 나면 네. 왠지 좀 고국의 정취를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네. 아, 봄의 이야기 듣는 또 감 이야기, 대봉감 딱 얘기 나오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이색적이네요. 자, 그런데 네. 이제 준비하신 소식이 호주의 한 도시에서 지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호주 대륙의 정중앙에 있는 도시 앨리스 스프링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호주 노던 트리토리 준주의 도시인데요. 시드니에서는 2,0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네. 지난 2021년 호주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수는 24,455명 가량에 불과한 곳이지만 네. 호주 내륙 아웃백에서는 최대 도시이고요. 네. 이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세상의 중심, 또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네. 이 큰 바위 울룰루와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 호주 아웃백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곳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2주간 미성년자들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즉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 앨리스 스프링스 시내 이 평방 4km에 이르는 고위험 지역에 한해서 미성년자들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고요. 네. 경찰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뭐 분쟁이 있다거나 이런 소식 뭐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통행 금지 조치가 갑자기 이렇게 시행되는 건가요? 노던 테리토리 경찰은 이번 사태가 최근에 발생한 연쇄적인 대규모 폭력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난달 27일에 발표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달 8일이었는데요. 이날 18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도난된 차량의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네. 이 차량이 커브를 돌 때 떨어졌고요. 이 뒤집힌 차량에 깔려서 이 심각한 아이고. 부상을 입었었는데 예. 이때 같이 있었던 8명이 이 부상을 당한 남성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달아나면서 결국 이 남성은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남성의 장례식이 26일에 열렸었는데요. 이날 모인 청소년들은 이 운전자를 응징하기 위해서 네. 이 앨리스 스프링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운전자를 찾아 나섰고요. 결국 도끼, 칼 등의 이런 무기와 또 150명이 연루되는 폭력 사태로 이어졌고 또 지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술집이 습격을 받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일 직후 노던 테리토리의 에바 롤러 주 총리는 이 범죄와 반사회적인 행동에 지쳤다라며 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2주간의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군요. 그러면 지금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저녁 6시 이후에는 전혀 뭐 이 시내를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경찰은 만약에 뭐 평소에 시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예. 미성년자라면 근로허가서를 받아서 평소처럼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네. 또 아이들을 동행해서 이 부모가 같이 시내에서 외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이 경찰이 단속을 할 때 네. 재량과 상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야간에 시내를 활보할 경우에는 경찰이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네.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숙소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끝까지 경찰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일단 지역 사회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부는 이 조치가 지역 사회를 좀 진정시킬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일부는 이 조치가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되려 청소년 수감률을 높일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네. 이 앨리스 스프링스는 전체 인구의 약 25%가 호주 원주민입니다. 일반적인 호주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원주민 비율이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네요. 네. 네. 게다가 원주민 청소년의 수감률은 호주의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분기 호주 전역에서는 약 800명의 어린이가 수감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네. 이 가운데 60%가 이 호주 원주민 또는 토레스 해역 분도민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원주민 청소년들의 수감률은 비원주민들보다 무려 29배나 높은데요. 특히 앨리스 스프링스의 매트 패터슨 시장은 이 채널 9 방송에 출연해서 일부 아이들이 밤에 길거리에 있는 것은 길거리가 집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라며 이 집에 술 취한 부모가 있거나 이 집에 가면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찰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권한을 지닌다면 야간 통행은 실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드렸던 것처럼 네. 장기적인 네.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렇죠.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호주 아웃백 쪽으로 이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해당 지역 공관, 주 네. 시드니 총영사관도 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앨리스 스프링스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지금은 안전 공지를 올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우선 노던
테리토리의 에바 롤러 주총리는 4월 10일까지는 야간 통행 금지를 그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고요. 네.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다시 탄탄하게 작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조치 연장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한 만큼 이 조치가 연장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호주 아웃백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어른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청소년들을 잘 좀 다독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요.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나혜인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선진국을 일컫는 글로벌 노스와 간격을 좁혀가면서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 정치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사우스로의 세계 경제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들과의 경제 외교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글로벌 사우스 용어 설명부터. 네. 그 사우스니까요. 남쪽. 예. 네. 그 노스랑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의 세계 경제를 거의 진두지휘했던 그런 국가들을 쭉 나열해 보면 네. 미국, 유럽, 그렇죠. 또 한국도 포함이고요. 네, 일본, 뭐 캐나다, 네, 북반구에 있는. 그래서 글로벌 노스가 노스군요. 그동안 세계 경제를 20세기에 이끌어왔다. 이렇게 한다면 네. 이제 사우스가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동안에는 제3국으로 분류됐었던 네. 아프리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네.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네. 이런 뭐 서아시아 포함해서 이런 그동안에는 뭐 제3세계라고 불려졌던 이런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2020년대 네. 또 2030년대 21세기를 이끌어갈 네. 뭐 핵심 국가들이다 이렇게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나라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지만 그 동안에 어쩌면 글로벌 노스로부터 일종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던 나라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패권을 놀스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놀스에 해당됐던 그런 국가들이 식민지를 지배를 했었고 네. 식민지 지배의 경험을 했었던 나라들이고 그렇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독립한 국가들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으나 21세기에 왜 글로벌 사우스 이런 국가들이 부상하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부상할 수밖에 없는 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구체적인 나라들이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아의 인도, 아프리카, 네. 예,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쪽도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브릭스라고 알고 있는 네. 그 나라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신흥국으로 똘똘 뭉쳐진 그 나라들 네, 이제 네. 브릭스라고 불리고 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또 차이나 뭐 이런 나라들인데 네, 네.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이런 주요국들이 이제 브릭스를 구성했고 신흥국들이 예. 이들이 성장률은 엄청 높아요. 예, 그러니까 예. GDP 규모 면에서도 크고요. 예. 성장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선진국보다는 성장세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흥국인 거죠. 이 신흥국들이 소위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뭔가의 비즈니스를 같이 해보자. 우리끼리 뭔가의 영향력을 행사해보자 하는 그런 구조로 브릭스를 만들었고 네. 지금 이 브릭스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신흥국들 남반구에 있는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역할을 못했었던 서유럽 국가들 네. 이런 국가들이 조금 더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1월에 이 브릭스의 중동 국가
국가들이 가입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24년 1월입니다. 네. 벌써 뭐 3달 정도 됐는데요. 그러네요. 아랍에미리트, 네. 이란, 이집트 이런 세 중동 국가가 브릭스에 공식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글로벌 자원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동안에는 기술 패권이었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자원 자원. 패권으로 갑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중동 국가들도 대거 브릭스에 가입하는 이런 과정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을 또 알리는 네. 또 하나의 공통점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막판까지 망설이다가 네, 가입을 안 했다. 네. 예.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 이 지정학적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세계가 미국 우방국이냐 또 중국 우방국이냐 이런 우방국 대 우방국의 갈림길이라고도 볼 수 네, 있는데 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미국과 좀 동맹국적 지위를 좀 유지하고 관계를 네.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브릭스에 가입하고 중국이라든가 여기 이런 지금 나라들과 더 중국이 가까이 있군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뭐 이 지정학적인 어떤 다툼 속에 네. 미국과 등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중한 의사결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뭐 가입은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브릭스 같은 이 신흥국들은 소위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들은 네. 이런 영향력이 있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나라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된다면 또 힘이 좀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선진국들이 네. 원유를 필요로 하고 천연가스를 필요로 하는데 네. 천연가스 원유나 그 밖의 각종 자원들을 이 글로벌 사우스가 다 쥐고 있다 그러면 그런데 아무래도 무시하지 못하죠. 무시할 수가 없는 네. 거죠. 예를 들면 22년 초에 러우 전쟁이 터졌었잖아요. 네, 네. 그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가 항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러시아가 그럼 우리도 천연가스 공급 안 할래 하면서 맞불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예, 겁니다.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자원의 어떤 패권을 또 쥐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고 2차 전지 강국이고 자동차 강국이고요. 네. IT 강국인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자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니켈, 구리, 네. 흑연 이런 자원들 원유뿐만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자원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도 브릭스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글로벌 사우스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글로벌 사우스 점점 이제 뭐 그 세를 불리고 있는데 경제적인 영향력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이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을 나열해 보면 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중국. 인도가 있어요. 인도. 예. 물론 브릭스에는 중국이 있지만 네, 네. 인도 같은 인도 나라도 중요하죠, 요즘에. 중국, 인도 하면요. 중국이 세계 GDP의 2위국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3위국, 4위국이 일본과 독일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5위가 인도예요. 근데 인도의 성장률이 네. 지금 6, 7%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3위, 4위 일본과 독일은 0%, 1% 수준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앞에는 있지만 이 달리기 싸움에서 네. 뒤로 밀려나요. 그래서 2027, 8년이 되면 네. 인도가 3위국으로 올라갑니다. 와. 예, 대단한데요, 인도의 부상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강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글로벌 사우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의 GDP 규모를 다 합하면 네. 세계 GDP의 40%에 달합니다. 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고요. 그러네요. 인구는요 3분의 2에 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세계 인구 1위가 인도고 인도 중국이 그 중국이고 인도네시아 예. 이런 나라들이 쭉 포함되기 때문에 이 인구라는 면, 시장이라는 면, 예. 경제 규모라는 면,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원이라는 면 네, 여러 가지 네. 면에 걸쳐서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입지가 더 탄탄히 되고 있다. 그 어쩌면 점점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중요해지겠어요. 네, 앞으로. 캐스팅 보트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러니까 정치계에서도 그렇죠. 야당과 여당이 극명하게 갈릴 때 어쩌면
중립에 해당되는 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의원이 어느 편의 입장을 발표하느냐에 너무 따라서 중요하죠. 그죠? 예. 달라지듯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에 싸우고 그렇죠. 또 미국 우방국, 중국 우방국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미국의 단일 패권이 흔들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전체를 지휘했고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이제 미중 간에 싸우고 있는 모습,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모습 자체가 단일 패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분쟁이 계속 분절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예를 들어 국가적인 네. 혹은 세계적인 어떤 의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네. 나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에 난 동의한다.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영향력을 점점 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네. 펼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글로벌 사우스 중심의 지각 변동이 있을 때 이게 네.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정말 지각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네. 더군다나 인도가 가장 대표적인데 네. 뭐 IMF나 UN이나 이런 국제 회의 같은 데서도 실제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동의하는 결의안들이 네. 채택되어 왔어요. 그만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강대국들도 그렇죠. 그런 입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첫 번째 지각 변동하면 중국과의 디커플링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종전에 특히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전적인 의존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2017년부터 미중 패권 전쟁이 더 격화되면서 미국이 극단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왔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에 네.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될 때쯤에 그때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21.6%였어요. 5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14%로 떨어졌습니다. 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만큼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갔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 국민이 혹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가 운영되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을 줄였다는 얘기는 네.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늘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 멕시코, 베트남, 인도 이런 주요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급격히 늘어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실제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중국과 디커플링 하자라는 미국을 가지고 설명을 들었지만 미국 이외의 다른 유로피언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들도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전의 강대국들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는다. 그럼 중국 이외에 다른 대안을 이제 생각하는 대안을 거죠. 찾는데 그 대안이 바로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죠. 네. 그럼 아까 그 자원 얘기 이제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기술이 아니라 자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패권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에도 그 자원을 보유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광물들. 예. 네. 결국 우리가 반도체라는 산업, 네. 뭐 2차 전지라는 산업을 이끌고 싶어 하겠지만 그 산업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니켈, 리튬, 흑연, 코발트, 뭐 히토리와 같은 광물 자원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자원들이. 네. 근데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세계 주요국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자원을 보유한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러우 전쟁이 있고 중동 분쟁이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로부터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기 위해 움직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세계 코발트 채굴량의 68% 그게 DR 콩고입니다. DR 콩고. 역시 DR 글로벌 사우스고요. 세계 흑연 채굴량의 13%가 모잠비크예요. 그 외에도 베트남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사우스 국가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니켈, 리튬, 흑연 매장량과 채굴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더 긴밀한 외교를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런 나라들이 더 부상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편이 될 때 글로벌 사우스 쪽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이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인데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이자, 중국에 보내는 수출을 줄이자가 아니에요. 네. 그 수입과 수출은 놔두자. 네. 놔두지만 다른 나라들을 더 많이 개척하자. 네. 신흥 수출 대상국들을 개척하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라고 제가 주장을 하면 네. 그게 중국 수출을 빼자가 아닙니다. 그 수출은 당연히 놔두는 거고요. 네, 네. 우리가 수익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영위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다른 시장으로도 그렇죠. 눈을 돌리자. 유망 수출 대상국들이 이렇게 부상하는데 인도, 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계속 부상하는데 우리나라의 인도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그런 유망 신흥국들과 더 수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네. 발판을 더 마련해야 되고요. 네. 또 중요한 게 핵심 광물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자원 외교를 펼쳐서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네.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나라들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기업, 다국적 기업 좀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 노력도 좀 필요하겠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세계가 이제 공급망이 재편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로 듣는 것이 주로 대기업들이지만 중견 중소기업, 1차 벤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중국을 떠나는 모습에 이걸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떠날 때 일부라도 네. 어떤 다국적 기업이라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가 법인세 절감이라든가 네. 규제 프리존을 만든다든가 어떤 종류의 대책들을 마련해서라도 이런 다국적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도 우리는 구상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양대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